잠시 후 2022 한국정당학회 학예학술대회 한국주민자치학회 기획 세션이 열립니다. 대구대학교 안효성 교수의 한나 아렌트의 평의회 민주주의와 한국주민자치회의 관치와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장내에 계시는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소지하신 휴대폰은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는 한국주민자치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로 방송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의 장훈입니다. 한국자치학회하고 한국정당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주민자치학회 패널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오늘 이 자리에는 자치학회 전상직 회장님과 여러 회원님들이 오셨고, 또 여기 여수에 계시는 우리 주민자치회에 관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소속은 정당학회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자치학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자치학회와 정당학회가 공동으로 하는 패널의 사회를 맡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하실 분하고 토론하실 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대구대학교의 안효성 교수님 발표하시겠습니다. 인사드리시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오늘 토론자로 네 분이 오셨는데요. 박경하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재묵 외국어대학교 교수님. 네, 그 다음에 장명학 선생님은 아직 못 오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민자치 강사회의의 전은경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1시 35분이고요.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 시간은 3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우선 2시까지 안효성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박경화 교수님, 이재묵 교수님, 전은경 선생님의 순서로 각 10분씩 지정 토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자치학회 회원님, 또 여수주민자치회 회원님들의 발표, 토론 또는 질문, 코멘트가 있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종합적으로 안효성 교수님께서 다시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시까지 안효성 교수님께서 연구를 많이 해오셨는데 시간을 많이 드리지는 못하고 저희가 2시까지로 우선 예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안효성입니다. 네, 귀한 자리 발표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건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의 평의의 민주주의 사상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이 아렌트의 평의의 민주주의 사상이 저희 우리 한국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의 관치와 지금 상황에 어떤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좀 분량이 많고, 특히 3장의 경우는 제가 이제 아렌트의 평의의 사상에 대해서 생소하신 선생님들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3장의 경우는 특별하게 나중에라도 이제 아렌트의 평의에 관련된 언급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들을 좀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하는 방향으로 집어넣어 보았고, 나중에 이걸 참조하셔서 아렌트의 시중에도 아렌트의 저술들이 상당히 많이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혁명론이라는 이 책에서 집중적으로 아렌트가 평의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6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렌트의 평의의 입론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장들은 제가 특별하게 발췌해서 모아놓기도 했습니다. 이건 참고용이니까요. 오늘 이것을 읽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렌트의 평의의 사상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한나 아렌트가 이제 정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자체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책자의 9페이지에 보시면 그 두 번째 단락에 그 한나 아렌트가 정치적인 것, 더 폴리티컬을 이제 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사의 여러 영역들이 있죠. 뭐 경제적인 영역, 윤리적인 영역, 미학적인 영역, 법학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다 있을 텐데요. 정치라는 것이 다른 인간사의 영역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 수단이 아니라 아주 독립적인 사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폴리티컬,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정치적인 그것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나온 것은 사실 칼 슈미트라는 독일 정치 철학자 및 법 철학자입니다만 그 이후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정치의 고유성을 얘기하는 일련의 진보적 흐름들이 또 있습니다. 아렌트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아렌트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것을 인간의 실존적 삶의 조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존 철학적 개념을 투입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렌트는 정치를 복수의 타인들과 더불어 사는 인간만의 공존 양식이며 인간성을 실현하는 특별한 방식이라고 강조한다. 이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책에서 편집된 거랑 페이지가 좀 달라서 그 11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요. 아렌트는 정치가 서로 더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인 것입니다. 서로 더불어 세계를 구성하면서 살아가는 복수의 인간과 그들이 구성하는 공적 영역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더 풀어 말하면 정치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각기 다른 개성을 드러내는 가운데 공동의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아렌트의 권력관 자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이미지, 속성은 이 상하 수직적인 위계가 형성되면서 즉 차등적 관계가 형성되면 권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흔히 간주합니다만 아렌트의 경우에는 그런 것은 폭력이나 야만 강제력이라고 이제 간주를 하면서 인간이 실현해내는 권력, 정치 권력, 그러니까 물리력, 자연 물리력과 다른 인간만의 영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인위적인 그리고 창의적인 힘은 오히려 상호 인간이 수평적일 때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에서 복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발생하는 그 힘, 이거를 정치적 힘이라고 간주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발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정치를 그리고 또 권력을 이해하는 아렌트한테는 우리가 정치를 행위하는 목표,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정치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인간이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 그리고 마스크 벗어도 되는군요. 그래서 그 아렌트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아렌트가 구상하는 정치라는 것, 또 어떤 정치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아렌트의 경우는 정치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의미를 확보할 수 있는가, 또 인간이 그 정치를 통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아렌트한테 일단은 정치라는 것이 자연 생태계에서 그저 살아가는 다른 생물들은 보여줄 수 없는 존재 방식을 인간의 정치 행위가 만들어준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정치를 통해서 인간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자연에는 원래 필연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즉 의식주 같은 오직 살아야 되는 그 필연의 법칙을 벗어나는 어떤 창조적인 영역, 이런 것들을 개척하고 자연에는 없었던, 즉 전례 없던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문명의 힘 같은 건데요. 그것을 이제 자신의 사회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인간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가운데 특정한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인간이 탁월함을, 어떤 존재자들과도 다른 탁월함을 실현하고 자연계에는 없었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정치의 목표라고 간주합니다. 그러려면 그 어떤 정치체를 살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만끽하고 실현할 수 있느냐 인 것인데요. 아렌트는 이 부분을 평의의 민주주의,
이론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저희 발표문의 14페이지에 보시면 아렌트 평이의 민주주의 사상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렌트가 생각하는 평이의 민주주의 사상이 어떤 것인지 제가 정리를 앞서 해놓았으나 뒤에 가서 다시 또 저희 그 지방자치 그 주민자치 부분에서 다시 재정리되기 때문에 그냥 저희 학회의 목적에 맞춰서 4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역평의회 기초공화국의 지향과 한국 주민자치의 관치와 개선 방향인데요. 좀 부분씩 읽으면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렌트는 여러 평의회의 유형들 중에서 지역평의회를 지지하였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역사상 나타난 평의회들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주의적 유형의 계급적 평의회도 있고요. 또 노동자 평의회, 또 군대에서 만들어진 군인들이 만든 군인 평의회, 굉장히 직업 평의회, 직능 평의회, 라든지 지역 평의회 유형은 많습니다만 아렌트는 여러 계급이라든지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직능성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목표에 의해서 압력 조건을 갖고 만들어진 것보다 다양한 다원적 구성원들이 한데 모여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평등한 관계 속에서 뭔가를 해결해 나가는 지역 평의회가 더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렌트는 이런 지역 평의회를 기초 공화국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이상적인 형태로, 그리고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정치적 실존을 보장하는 공적 공간의 유지 방법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기초 공화국들의 평등한 연합으로서 피라미드형으로 단계 더 영역 지역 범위나 사람들의 구성 수로 따지면 점점 넓어지는 거겠죠. 더 큰 단위로 그러나 상향 방식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피라미드형으로 만들어지는 평의의 연방을 기획했습니다. 아렌트의 정치 사상은 근대 국민국가와 대의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체의 방향이었고, 이 형태는 평의회형 주민자치에 근접한 직접 민주주의 기초공화국과 그들의 연합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평의회 체계에 대한 옹호자인데요. 그 다음 단락 보시면요, 27페이지가 마지막 단락입니다. 평의회 체제는 정치 행위의 경험 그 자체에 부응하여 또한 바로 그곳에서 기원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제 아렌트가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평의회는 우리가 직접 참여하기를 원하는 체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토론을 하면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체제고, 우리의 목소리가 대중에게 직접 울려 퍼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직접 서로 소통이 되는, 교감되고 소통하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정치 과정을 결정할 책임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직접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이죠. 또 이 나라는 모두가 함께 나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에는 현재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국민국가라든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수많은 공적 영역들을 사실은 더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개의 다양한 공적 영역, 즉 평의회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고요. 아렌트는 이제 정당도 사실은 저희가 실존적인 정치를 이제 실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아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제도에 의존하는 정치는 사람들이 직접 자신이 정치의 당사자로서 실존적인 정치 행위를 경험할 수 없도록 제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통 선거가 갖는 확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정치적인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아렌트의 경우에는 평의의 민주주의를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실천적으로 정치의 모든 과정에 참여해야 되는데 규모의 정치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의의 민주주의가 가동되려면 민주주의의 가동 단위를 굉장히 잘게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잘게 쪼갠다라는 것은 우리에겐 익숙한 국민국가 체제의 해체와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아렌트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아렌트가 많이 힌트를 얻었던 것이 미국의 처음에 건국 시기 미국의
그 경험이고요. 건국의 아버지들, 파운딩 파더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사실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본인들의 모든 연설이나 저술들에서 자신들이 선택하고 있는 간접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은, 취하려고 하는 이것은 민주주의는 아니지만이라고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들이 때만 해도 당대에 이미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간접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들 자체가. 민주주의에는 간접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두 개가 나눠져 있다는 우리 교과서적인 기술은 역사적 경험과는 다른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아렌트가 하고 있고요. 이 정도만 뭐 얘기하는데도 10분밖에 안 남아서 오히려 논평자 선생님들께서 정리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제가 직접 하고 싶은 그 주민자치와 관련된 부분으로 그냥 뛰어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기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제 생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아렌트의 판단과 예견대로 근대 국민국가와 대의제 민주주의엔 인간의 정치적 실존을 훼손하는 심각한 결점이 존재하며 국민국가와 대의민주주의는 그 존재 이유와 실효성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유형 중 한 가지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가장한 유사민주주의, 가짜 민주주의라고 판단하는 필자는 오직 직접 민주주의만이 주권 재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민주주의 형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최적의 방식이 아렌트가 지지하는 평의회 체제라고 확신합니다. 정치체의 구성원들이 모두 직접 참여해 운영하는 평의회 민주주의는 그 본질이 자치일 수밖에 없는데 참여 인원이 일정 이상으로 많으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평의회가 작동하는 자치의 기본 단위는 마을 수준의 지역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아렌트가 마을 평의회 혹은 지역 평의회로 운영되는 기초공화국을 주력으로 삼아 지역 평의회 기초공화국들의 연방으로 국가를 재구성하려 한 기획은 아렌트의 정치관을 따라가는 한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아렌트의 이 평의회 민주주의 사상은 진일보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의 일정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 정치의 현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서 중앙정부나 국회와 구분되는 지방정부와 의회를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지방분권은 중앙정부 및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큰 구조고 아렌트가 심각한 결점을 지적하고 있는 국민국가와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그 규모만 축소해서 지방 단위에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도지사가 있는 도청이라든지 시 그다음에 그러니까 즉 그냥 작은 지방 정부, 작은 지방 의회로 쪼개지는 것, 심지어 구의회까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없는 낭비적인 과정이고 반민주적인 방식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한국의 지방자치는 읍면동 단위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와 시군구 단위로 구성된 주민자치협의회가 존재함에도 그 실질적 지위와 운영이 국가와 정당, 지자체의 간섭이나 지배하에 놓여 있어 관치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지방자치의 핵심은 역시 주민자치인데 단체자치는 관료체제와 대의제 형식을 그것도 국가 단계에서보다 낮은 질적 수준으로 연속하는 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될 리 없습니다. 한국의 주민자치 현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비판이 존재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여러 방면으로 같이 학습하시고 공유해 왔을 거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의 핵심은 자율성, 자발성, 자주성, 평등성, 공공성인데 주민자치 시행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 관과 정치권의 간섭과 통제가 존재하고 정당이나 직능단체, 시민단체까지 정도 이상으로 개입한다면 주민자치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주민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고 해결 방식을 찾으며 대책을 세우고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스스로 참여하는 행위로서의 주민자치는 요원할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의 관치화는 단순히 주민자치를 왜곡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렌트가 우려한 대로 정치를 행정화시키고 정치의 장에 사회적인 것만을 남기게 되면서 인간 실존의 가장 탁월한 활동인 정치의 실종을 초래하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주민자치의 관치화를 벗어나기 위한 해결 방안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연구되고 또 제기되어 있습니다. 다 의미 있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우리 학회나 전상직 회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다음 끝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오랜 이러한 그 전문가들의 재언이나 지역 현장의 목소리, 관련 연구들이 관치화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왜 해결이 안 될까? 저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통찰에 의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관에 의하면 문제는 하나입니다. 바로 지방자치 영역에서 대의민주주의와 평의의 민주주의가 공존하려 하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는 방법은 오직 평의의 민주주의는 뭐 형태일 수 있지만 직접 민주주의적인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의의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33페이지 첫 줄입니다. 대의민주주의, 관료정치와 공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둘이 영향을 미친다면 주민자치회는 무력화됩니다. 특히 주민자치회에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개입하는 것은 반칙이라고 봅니다. 평의회는 대등한 관계를 가진 구성원들의 모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주민자치를 도우려고 전문가적 지원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시민단체나 직능단체가 도와줄 수는 있으나 이 경우도 그들이 지역의 일종의 기초공화국을 이루고 있는 그 지역 단위의 그 평의회와 수직적, 위계적 관계를 형성해서는 곤란하며 외부 전문력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지역 주민의 주체적 결정에 의한 위탁이 아닌 한 자치 업무 실행에 있어서 당사자주의가 훼손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사회적 관계가 장차 평의의 민주주의 원리를 통일적으로 따라야 바람직할 것이라 가정한다면, 매우 진보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시민단체와 직능단체 혹은 정당도 사실은 내부 운영 원리를 평의회처럼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또 지역 평의회 기초공화국과 평의회 연방을 골간으로 하는 아렌트의 평의회 민주주의 사상은 권력이 인민에게 있는 것이고 인민은 상시적으로 그 권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현실화하고 인간성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의 지속이 가능한 정치 공간의 창설을 궁극 목표로 합니다. 아렌트는 분권의 정치를 지향했고 자격 있는 인간들, 즉 어느 누구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선택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기 원인적 엘리트, 스스로 숙련된 엘리트, 그리고 이들은 말 그대로 뭐 판사 출신이거나 교수 출신이거나 재벌 출신일 필요가 없죠. 일정한 평범한 보통 사람도 참여에 의해서 자신의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엘리트화 되는 겁니다. 이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공 업무에 대한 책임에 입각한 능동적 행위가 정치를 이끌어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위해 실상은 과두제에 불과한 대의제 정치와 국민국가의 규모의 정치, 중앙집권적 관료 정치를 반대해 왔을 뿐 아니라 정당이 평의회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누차 갈등해 왔음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의회는 왜 자신이 최선의 도구인가를, 이거 지금 보니까 인용문 아닌가? 참 헷갈리네요. 지금 인용문하고 뭔가 들어쓰기가 다 돼 있는지 인용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평의회는 왜 자신이 최선의 도구인가를 곧 보여줄 것이다. 평의회는 정치적임을 가장한 대중운동을 형성하려는 위험한 성향을 지닌 대중사회를 해체하는 최선의 도구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느 누구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성한 엘리트를 민초 차원의 대중사회에 분산 배치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따라서 공적 행복의 향유와 공공 업무에 대한 책임은 공적 자유에 대한 취미를 갖고 있고 그것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사회 모든 분야의 소수의 몫이 된다.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평의회는 최선의 도구이며 그들에게 공공 영역의 적절한 위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선한 정부의 임무이자 질서 잡힌 공화국의 징표입니다. 기초공화국의 자발적 구성원으로서 이건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인용문이 맞네요. 직접 인용문이 맞는데 이게 제가 쓴 글 단락처럼 돼 있어서 편집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3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한국 주민자치의 관치화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은 각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거주민들이 자진해서 행동하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 업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속하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장 중앙정부와 국가를 해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장차 단계적으로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흉내낸 지자체 정부와 의회를 없애고 읍면동, 시군구, 광역시,
도, 각급 지역 단위의 아렌트의 보관처럼 주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지역 평의회만을 두고 평의회 연방형 주민자치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간접민주주의라는 유사민주주의에 미련을 두지 말고 더 빨리 그것을 폐기할수록 민주주의의 진전은 앞당겨질 것이요 우리의 일상은 삶의 우아함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역사에서 국민국가의 탄생이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치의 출현이 입증했듯이 미래의 새로운 정치는 현존하는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국민국가의 틀이나 몇 가지 정형화된 정치체의 형상에 구애받지 않는 과감한 정치적 상상력의 산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인간 실존에 부합하는 정치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고심한다면 이상적인 주민자치는 오직 평의회 정치로만 가능할 것이고 평의회 국가 안에서 비로소 오롯한 주민자치와 민주주의가 완성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물론 아렌트의 경우에는 어떤 인터뷰에서 이 실현 가능할 것이냐 물었더니 좀 대단히 애매하게 말합니다. 물론 본인도 굉장히 수동적으로 사실은 지금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렇지만 다음 혁명의 이후에는 가능할지도 모르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녀의 말처럼 제가 지금 얘기하는 지역평의회 기초공화국과 평의회 연방 방식으로 우리의 정치를 재구성한다는 것이 마냥 꿈같은 얘기로 순진무구한 비현실적 얘기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의 역사가 입증하듯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정치체도 그 이전 시대에 살았던 앞선 선조들의 상상력, 그 삶의 일상적 인식에서 보자면 이건 유토피아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세계, 현재 논의의 중점인 정치체제가 무언가 잘못된 것이 확실하다면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고치는 일일 겁니다. 오답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 고수해서 저는 좋을 게 없다고 봅니다. 아렌트는 지금의 현실이 비록 비관적이라 하더라도 다음 혁명의 결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덧붙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 순간 역동적인 변화의 시간을 살고 있고 사실 우리는 여러모로 절대 바뀌지 않을 것만 같던 세상이 순식간에 바뀌는 경험 혹은 세상을 직접 우리가 바꿔봤던 경험을 그 크기가 어떻든지 간에 관계없이 분명히 우리는 해봤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이 혁명의 시간일 수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느낀 점은 그 한나 아렌트가 이름은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우리 지식인들 사회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인물이지만 인기가 있다고 우리가 많이 읽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 안 교수님 발표는 그 잘 읽히지 않는 아렌트의 복잡한 얘기를 주민자치라고 하는 우리가 가야 하는 대의에 얼마나 충분하고 다양한 우물이 될 수 있는지, 사상적인 우물이 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분의 그 지정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먼저 박경하 교수님의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구하겠습니다.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도 여수에 계신 주민자치 위원님들, 회장님들의 그 열의에 감동을 받았는데 역시 오늘도 자리를 많이 이렇게 채워주시고 연구를 하러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대학원 82년에 들어와서부터 꼭 40년째 되는데 향양만 했습니다. 말하자면 지방자치, 전통시대의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는 향양 연구만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중에서 촌계라고 오늘의 주민자치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단위의 규모의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우리 전통과 역사 속에서의 그 촌계가 오늘의 주민자치와 어떻게 연결, 계승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이 서양의 이 독일인인 한나 아렌트의 그 평의제 이 사상을 보고선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점을 15가지로 요약을 다시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다 읽지 않고 36쪽 그 하단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질문을 한 3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제의 중요한 것은 한나 아렌트의 그 사상을, 평의의 민주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한국 주민자치화의 관찰을 극복하겠는가 하는 그 해법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그 결론은 당장 중앙정부와 국가를 해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장차 단계적으로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흉내낸 지자체정부와 의회를 없애고 읍면동 시군구 광역시도 각급 지역 단위의 아렌트의 보관처럼 주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지역 평의에만을 평의의 연방형 주민자치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셨고, 이상적인 주민자치는 오직 평의의 정치로서만 가능할 것이며 평의의 국가 안에서 비로소 오롯한 주민자치와 민주주의가 완성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안 선생님의 주장인데 아주 혁명적인 주장을 지금 하셨죠. 첫 번째 질문은 그 토론자 글에서 제가 동그라미 6으로 앞장에 소개했는데요. 그건 보실 필요 없습니다. 아렌트는 나라의 모든 거주민들이 강제적으로 평의의 구성원이 될 필요는 없다. 아렌트는 모든 사람이 다 공적 업무에 관심을 가질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보았다고 하는데, 주민 전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면 이거 역시 대의제가 아닌가. 대의제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분은. 그래서 제가 잘못 독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제가 연구하는 그 촌기에서는 상하합계라 그래서 양반이고 상천민이고 의무적으로 다 촌계, 동계라고 볼 수 있죠. 촌계에 다 구성원이 일단 됩니다. 되고 거기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임원들을 뽑고 그다음에 경제적 부담을 n분의 1로 하고 이런 그 같이 또 공동 노동을 하고 이제 이런 것을 하는데, 제가 잘못 읽었는지 또 다른 대의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에서는 아렌트 사상의 기반이 인간 자유의 실현, 평의의 구성의 자발성, 운영의 자율성, 신뢰와 연대의 기초로 된 평등성 등의 이상적인 이념과 덕목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실에서 대의민주제를 평의연제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상황이 아니고서는, 또는 그리고 전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지 않고서는 한국에서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나 아렌트는 미국 사례에서 희망을 찾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현실에서 볼 때는 이게 유토피아가 아닌지, 선생님 말씀에는 이상적인 이론이나 철학에는 동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는 데는 쉽지 않은 철학으로 그냥 끝날 확률이 있지 않은가 해가지고 그 선생님의 말씀에서 좀 개인 견해를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현 한국 정치 사회에서의 단계적 현실적 대안으로 한국 주민자치 중앙회에서는 읍면동장 직선제를 통한 주민 의사의 직접적 반영, 또 하나는 주민자치 구성원의 규모와 운영을 고려한 기층 조직 단위로 통리주민자치회를 주장하는데, 아렌티스트로서 이에 대한 고견을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흥미진진한 질문을 3가지를 해주셔서 이따가 안효성 교수님의 답변도 굉장히 흥미진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토론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대학교의 이재묵 교수님, 정당학회 총무이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들어왔습니다. 예. 이게 무선이라서 저도 일단은 제가 이런 사상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할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친하게 지내는 교수님이 저희 외대 교수님이 홍원표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한나 아렌트 학회장이셨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책도 주시고 맨날 아렌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좀 열심히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맨날 아렌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머리를 싸들고 막 해봤는데 안효성 교수님이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를 공부하고 소위 이제 한국에서 정치 과정을 공부하는 경험적 정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몇 마디를 드리면은 물론 다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가 인간을 자유롭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모든 사람이, 오늘 주제가 보면 혐오와 배제인데, 배제라는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어떤 의사결정이나 정치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사람 없이 누구나 다 평등하고 원하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세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치학의 여러 층위가 있고 사회과학의 여러 층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 철학이나 정치 사상이 하는 거는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아까 우리 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느끼고 있다고 할 때 어떻게 이거를 고칠 것인가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큰 어떤 방향성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크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 글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현재 어떻게 보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관료 정치화돼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위 이제 저희 말로 정치적인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선거 때만 자유롭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유롭지 못함을 느끼는 그런 어떤 대의제의 한계, 정당 정치 한계 속에서 이런 글을 읽으면 아마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자율성, 평등성, 자의성 이런 것들 같은데,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과연 이렇게 달성하고 이루기가 쉬운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라는 거는 결국은 경제적인 어떤 사람의 조건, 인간의 조건,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아니면 자유주의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국적이나 계급, 거주지, 성별, 연령, 신분, 지위 등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저희를 굉장히 제약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제약을 넘어서서 자율성과 평등성을 발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가만히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어떤 정치에 참여한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의지가 있는 경우와 의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없는데 강제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 의지가 있는데도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뤄낼 것인가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 강제를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올바른가? 근데 그것이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또 누군가는 배제가 되는 거고, 그 배제의 선택 또한 자기가 스스로 배제한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고민해야 할 포인트가 생기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은, 자율성과 자율 의지는 있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성별, 신분, 국적, 계급, 계층적인 지위적인 한계로 인해서 제가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연결시켜서 보자면은 결국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저희가 국가나 정부의 역할이 뭐냐, 결국은 시민단체의 역할이 뭐냐, 과연 사람들이 자치 역량이 조금 부족하고 아니면은 사람들이 잘 오거나이즈, 조직이 되지 않을 때 거기서 조금쯤 외부에서 조직할 수 있고 묶어줄 수 있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시민단체나 외부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누구나 갖고 있는 사람들의 조건이라든지 환경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를 메워서 정부나 국가가 누구나 조금은 좀 평등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환경의 조건, 이게 결국은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국가에 대한 이해고,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은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자유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참여하고자 할 때 나는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드니까 기회비용의 문제 때문에 정치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못하는 경우에는 때로는 국가가 복지로 그거를 메워줄 필요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의 급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철학적인 문제인 게,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 인간성. 결국은 사람은 자기가 선하게 모든 과정에 저희가 이제 정치학에서 정치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돈도 벌 수 있고
이해관계를 더 늘릴 수도 있고 막 할 수 있는 것들, 재미도 볼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욕망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많고 기회들도 많은데 정치적 욕망이 과연 거기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까? 그 정치적 욕망을 잠시 배제해두고 다른 욕망들을 쫓는 게 그 사람에게 더 중요하다면은 그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뭐 그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합리적 선택 이론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무임승차자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엔 자기가 선별적으로 자기의 욕망과 이익에 정말 부합할 땐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참여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율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두다 보면은 그런 어떤 왜곡된 발현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인간성,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인간적인 환경과 조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어떤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목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셨겠지만 이재목 교수님은 워낙 달변이십니다. 그 선거 정당 그 숫자로 하는 정치학 공부하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말씀을 잘 하시는데 앞으로 자치학회에 발을 좀 많이 담그시기를 권유드리면서, 세 번째 토론자는 경희대학교의 장명학 선생님이신데요. 오늘 사정상 직접 오시지는 못하고 그 영상으로 준비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 화면을 통해서 그 장명학 교수님의 토론을 동영상으로 보시도록 하는데 준비가 되셨지요? 네, 준비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살짝 비키고 그 앞에 장명학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대 안효성 교수님의 논문 한나 아렌트의 평의회 민주주의 사상과 한국주민자치회의 관치화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을 맡은 경희대의 장명학입니다. 안 교수님은 이 논문에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모델을 한국 주민자치회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 교수님의 논지는 전반적으로 보아 20세기 후반부터 각광받기 시작한 한나 아렌트의 정치 사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안 교수님은 제1장에서 아렌트의 핵심적인 정치 사상, 특히 인간의 실존적인 삶의 양식을 규정하는 노동과 작업 그리고 행위, 활동 등에 대한 개념 분석을 바탕으로 아렌트가 제시한 새로운 정치 개념을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 규정은 분명히 노동 개념에 대한 헤겔이나 마르크스적 전통과는 구별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들 사이의 정치에 대한 이해 또한 상이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필자인 안 교수님은 아렌트의 혁명론이 정치적 자유를 확립하고 보호하는 것에 그 핵심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자유를 향한 공론 영역이자 자발적 평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안 교수님은 나아가 자유를 보존하고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는 한나 아렌트가 미국 혁명을 프랑스 혁명보다도 우위에 두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혁명 당시의 타운십은 안 교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전체 주민의 목소리가 모든 시민의 공동 이성에 의해 공평하게 충분히 평화롭게 표현되고 논의되며 결정되는 기초공화국의 독창적인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혁명기에 등장한 타운십 또는 마을평의회에서
한나 아렌트는 건국이라는 새로운 시작과 자유를 창설하는 인간의 능력을 발견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안 교수님은 이러한 아렌트의 마을평의회 사상을 19세기 후반 파리 코뮌의 혁명적 평의회와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파리 코뮌이 모든 정치 체제의 기초로서 자율성을 지니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자치권, 즉 스스로의 공적인 힘, 경찰, 재정 등을 조직할 자치의 권리를 획득한 공화국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 교수님은 파리 코뮌의 경험적 자산, 마르크스의 코뮌관, 그 다음에 아렌트의 정치관이 모두 공통적으로 공화주의를 강조하며 온전한 민주주의 실현의 정치 원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교수님은 여기서 파리 코뮌과 마르크스의 관점이 노동자를 주체로 한 직능 공동체를 내세우는 반면에, 아렌트는 다양성이 강조되는 마을 또는 지역 공동체를 기초 공화국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놓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인 안 교수님은 한국의 지방자치 내지 주민자치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지방자치가 읍면동 단위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와 시군구 단위로 구성된 주민자치협의회로 존재함에도 그 실질적 지위와 운영이 국가와 정당, 지자체의 간섭이나 지배하에 놓여 있어 소위 관치화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히 두 번째로 필자인 안 교수님은 이러한 한국의 지방 내지 주민자치의 실패의 원인을 지방자치의 영역에서 대의민주주의와 평의회 민주주의가 공존하려 하기에 빚어지는 모순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안 교수님은 먼저 주민들이 자진해서 행동하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 업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속하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포괄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단계적으로라도 중앙정부와 국회를 흉내낸 지자체 정부와 의회를 없애고 읍면동, 시군구, 광역시, 도 등 각급 지역 단위의 주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지역 평의회만을 두고 평의회 연방형 주민자치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마지막으로 간접적 대의민주주의를 폐기하고 평의회 민주주의를 도입하여 직접 민주주의의 진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론자인 저는 안 교수님의 논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필자는 한나 아렌트의 고대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의 유산이 19세기 당시의 지역자치의 맹아로 등장했던 평의회 민주주의 모델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논지를 전개해 왔습니다. 토론자인 저는 고대의 직접 민주주의와 근대 이후의 평의회 민주주의가 지닌 공통점과 차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직접 민주주의는 한나 아렌트가 지적했듯이 다양성을 포용했기에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파리 코민을 필두로 한 평의회 민주주의는 노동자, 농민들을 포함한 적어도 계급 중심의 어떤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집단의 성격이 강하게 묻어나오는 어떤 그러한 민주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필자인 안 교수님의 한국 정치, 특히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다양한 지적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누적된 관치화 과정으로 인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왜곡 상황에 대한 진단은 탁월한 분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 내지 주민자치가 가능케 해주는 가능성의 조건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자치의 전제 조건은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제고시키는 데 그 핵심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자치 역량을 제고시키는 재원은 부단한 교육에 의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의식 함양을 포함하여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등등의 문제 등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향에서 논의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필자인 안 교수님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공적인 것이나 공공의 일에 적극 참여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관치 내지 관치화가 손을 놓을 생각이 없는 우리 한국 정치 현실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논의가 논의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평의회 민주주의의 도입과 함께 지방 차원에서의 정부와 의회를 없애고 각급 지역 단위의 주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지역 평의회만을 두자는 필자의 매우 이상적인 논의와 연계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교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장명학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 질문들을 안효성 교수님께 주셔서 안효성 교수님에 대한 질문이 지금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장명학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요.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지금 이 세션도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얼굴을 맞대고 이번 패널에 참여하지만 유튜브를 집에서 보고 계시는 또 등산하면서 휴대폰으로 이 패널을 보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이 패널에 같이 들어와 있는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다가와 있는데요. 이걸 앞으로 주민자치의 미래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업들이 젊은이들이 회사에 나오기보다 집에서 일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자 이런 취향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회사에 나오는 날짜 안 나오는 날짜 균형 맞추느라 아주 골머리들을 싸매고 지혜들을 짜내느라 애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고민하고 늘 생각하는 주민자치의 미래에 있어서도 메타버스 세상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국가의 행정이나 국가의 정책 결정이 가상공간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때 그러면 주민자치를 지향하는 우리 주민, 시민들은 어떤 식으로 이 기술적인 문제에 대처해 갈 것이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에도 인터넷이 되면 직접 민주주의가 다 잘 될 거라고 낙관론이 많았죠. 실제로는 그렇게 우리 기대했던 만큼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메타버스 세상에도 주민자치의 직접적인 참여라는 건 기회이기도 하고 위험 요소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말이 길어서 죄송하고요. 그러면 네 번째 토론자로 우리 주민자치 강사회의의 상임회장님이신 전은경 선생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되게 어려운 책을 저도 읽느라고 책을 물론 다 혁명론 책을 다 보진 못했고요. 읽으려고 노력하면서 그 주신 토론 발제문도 같이 읽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주민자치위원이신 분들이 많으셔서 아마 이 안나 아렌트의 그런 어떤 정치 사상이랄까 이런 게 훨씬 더 좀 생소한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조금 그 학구적인 토론보다는 주민자치랑 연결시켜서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토론문이 43쪽에 있는데요. 이 아렌트가 본 그런 어떤 우리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지금 주민자치를 왜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대의제가 갖는 한계성을 극복해야지 된다. 지금 간접민주주의 정치 체계가 많은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함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직접 민주적 성격을 가진 주민자치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렌트가 얘기하는 그 대의제 한계라는 그런 본에서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대의제라는 것은 대중들이 공적 영역에 상시적으로 참여해서 자유롭게 논쟁하고 정치적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했다. 그죠? 그래서 그 결과로 정치를 소수의 정치적 대표자들만 경험하는 제한적 행위로 축소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스스로 형성해 갈 수 있는 공적 공간에서 밀려난 거죠. 배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제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평의회라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평의회는 우리가 뭐 그 로마 시대에 직접 민주주의 하는 그런 모습하고 아주 비슷한 모습인데요. 작은 단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공적 문제를 토론하고 그럼으로써 이런 어떤 정치적인 자유가 실현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평의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평의회가 되면 전체 주민의 목소리가 모든 시민의 공동 이성에 의해서 공평하게 충분히 평화롭게 표현되는 그런 어떤 기초공화국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지금 대의제가 갖는 한계들을 극복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정치 체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43쪽 하단에 보면 평의회만이 거의 유일한 전체 주민의 목소리가 모든 시민의 뭐 이성에 의해서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어떤 정치 체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로 조금 이야기를 좀 옮겨오면 가시적으로 이것이 직접 민주주의다라는 얘기들을 뭐 조례라든가 주민자치 쪽에서 아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 자체도 그 어떤 직접 민주주의를 키워내는 하나의 장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라는 그런 어떤 씨앗을 심는 그런 어떤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런 가치 같은 게 토대에 있지 않았기 때문인지 굉장히 관치화되는 현상, 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수단으로 사실은 상당 부분 전락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 때문에 주민자치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조금 개선해 보려는 노력을 지금 시도하고 있지만 역시 그걸 좀 잘 뜯어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제도 초기에 만들었던 굉장히 상당히 관치화된 그 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어떤 인식 하에서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
평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 뭐 평의회, 뭐가 되든 조금 지금이 마땅한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주민자치 쪽에 어떤 그럼 이런 평의회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이 어떤 시사점을 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저는 우리가 주민자치를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주민자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향점이라든가 가치, 목적 이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설정됐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이 발제문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의 모든 거에 토대가 되는 게 이제 결국은 주민자치 조례라는 것인데 그 주민자치를 들여다보면 왜 해야 하는지에 관한 건 아무 설명이 없어요. 무엇을 추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조문에 별로 없고 대체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것들만 잔뜩 되어 있어서 뭔가 이게 조례에도 우리가 진짜로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조금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포함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평의회라는 제도를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고 모여서 공적 문제를 토론하는 그런 어떤 수준의 일종의 뭐 공동체랄까 뭐 지역의 단위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현재의 주민자치 제도로는 이 일이 도저히 불가능하겠구나. 이게 굉장히 큰 사이즈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읍면동 주민자치 체계에서 조금 더 낮은 소규모 단위로 이것이 내려와야지 이런 어떤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이런 민주주의가 가능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치화랑 관련해서는 현재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제도 또 뭐 주민자치회 제도 이런 측면에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치의 영역이라는 것이 뭐 행정 역할의 100분의 1도 안 되죠.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죠. 특히 최근에 와서 그 자치라는 이름으로 많이 그 실현되는 그런 사회적 과제들을 보면 실제로 뭐 우리가 그 세금 조금 받아서 마을 만들기 해보는 수준의 그런 어떤 자치적 경험 이런 것들이 그럼 과연 우리가 이런 어떤 주민자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연결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행정이 더 많은 영역을 자치의 영역화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자치가 살아남을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그 발제하신 분도 이 직접민주주의제하고 간접민주주의제가 공존하는 걸로는 공존하면 반드시 직접민주주의가 안 될 수밖에 없다. 공존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정말로 이 부분은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행정이 하는 일 중에서 좀 많이 내려놔야지 되는 것 중에서 행정이 꼭 해야 되는 일만 좀 잡고 있고 나머지는 좀 자치의 영역으로 돌려서 주민들의 자치가 좀 많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어떤 주민자치를 좀 과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주민자치를 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어떤 측면들도 마주해서 그걸 좀 내려놔야 되는 그런 논의들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굉장히 직접 간접민주주의에 익숙해서 투표를 행사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주권을 위임하고 그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어떤 익숙한 것과 좀 결별을 함으로써 주민자치가 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네 분의 지정 토론자분들의 토론까지 다 들었는데 시간이 한 22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안효성 교수님께는 굉장히 많은 질문이 쌓여 있는데 안효성 교수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여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민자치회 여러분 또 자치학회 여러분께 질문 또는 코멘트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학회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민자치회부터 하실까요? 이동호 변호사님 질문. 예, 그럴까요? 그러면은 질문을 가다듬으시는 동안 먼저 그러면 안효성 교수님 발표 지금까지 쭉 쌓여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듣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교수님. 예. 이렇게 제가 공식 학회를 많이 다니면서도 그 공식 학회 안에서 4명의 논평자가 한 번에 붙은 경우는 처음이어서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예. 마침 이 논평문을 미리 보내주신 덕에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한번 봤었기 때문에 좀 저도 생각을 좀 미리 좀 가질 수는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 박경화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답해 보자면 일단 사실 굉장히 중요한 궁금증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렌트가 이 평화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도 나라의 모든 거주민들이 강제적으로 평화의 구성원이 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들. 이게 이제 결국은 그러면 기존의 선거를 통한 간접민주주의와 대의제와 어떻게 다를까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건 아렌트 제가 작성한 발표문에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고 아렌트가 자주 얘기하는데 이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평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평의를 움직여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정치 역량을 가진 것도 아닐 것이고 또 자기 일상의 업무에 쫓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정치적인 데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은 아렌트의 입장에 의하면 이것은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기회를 가져야 하고 기왕이면 함께하고 생활세계 안에서 자신의 정치의 주체가 돼야 되지만 이것을 하나의 의무로서 강제한다라는 것을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것이고 당당하게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일종의 공화제의 참여자로서 자신이 발언하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스스로 참여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잘 보시면 이게 선거제와 다르죠. 왜냐하면 선거제는 말은 기회가 열려 있지만 사실상 아무나 출마할 수 없고 아무나 공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소위 말하자면 개나 소나 다 출마하면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공탁금도 걸고 있고 공탁금의 규모도 있으며 내가 아무리 나가본들 선거에 의해서 유권자들에게 선택받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어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 평의 민주주의로의 전환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혁명적 상황이 아니고서는 어려울 것 같고 또 평화롭게 간다 하더라도 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실제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주 치밀한 정치 변동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난하기 어렵다고 해서 꿈꾸지도 말라고 하면 저희는 다음 미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꿈꿔왔기 때문에 하늘을 날아다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는 거 아니겠죠. 도구를 통해서죠. 그리고 상상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달을 밟고 있고 우주를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지구의 중력장도 벗어나는데 왜 인간의 땅에서 우리들의 정치 사회를 못 바꿉니까?
저는 이미 과거의 우리 역사 단계를 보자면 우리처럼 옛날에 민회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구한말에도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하다고 지금 보면 그들에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 이런 사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데 이건 다른 선생님의 질문도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동장 직선제를 통한 뭐 이렇게 주민자치회라든지 통리주민자치회 이런 얘기를 얘기했는데 이제 제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물론 이제 이러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라는 것 자체를 제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읍면 동장 직선제 같은 경우는 저희 전상직 회장님도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는 사실 지방 정부든 지방의회 아니면 뭐 우리 국회나 중앙 정부의 의지만으로도 쉽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정부의 의지, 의회 방망이질로 이게 망치질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기초 단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바꾸는 것, 큰 거시적인 단계에서 평의의 체제로 바꾸는 것보다 마을 공동체적 측면에서부터 바꾸는 것은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재묵 선생님께서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상당히 유효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정치 사상을 한 제 입장에서는 또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조건들, 국적, 계급, 거주지, 성별, 연령, 신분, 지위 등이 아주 복잡하게 걸쳐 있기 때문에 평의회에 참여한다든지 활동에 있어서 가해지는 제약을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건들이 우리가 평의회가 어떤 것인가, 평의회 정치가 어떤 것인가를 질적으로 좀 고민해 보시면 평의회 체제로 전환만 되면 오히려 이런 조건의 차이는 상당히 무화된다고 저는 오히려 봅니다. 이런 조건들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것은 저희가 국민국가 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고 선거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고 등등 여러 기존에 우리에게 익숙했던 정치적 조건들, 시스템들이 먼저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를 지금 무화시킬 수 있는 체제 전환이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고도 생각해보고 또 평의회 안에서는 굉장히 상호 간의 평등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성별, 연령, 신분, 지위 같은 경우 사실은 뭐 큰 장애는 안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의회에 대한 참여 활동이 과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보장할 것인가, 사회 내 모든 다양한 목소리들이 얼마만큼 잘 보장될 것인가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의제보다는 당연히 훨씬 더 잘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과두제이기 때문에 수많은 걸름장치들이 작동하고 있고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을 누구나 출마할 수 있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어 라는 것을 통해서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 굉장히 기만적인 장치다 라고 저희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는 여기 글에는 적어주셨는데 이제 말씀하실 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안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글에는 평의회 활동에 대한 지원 및 금전적 관리 수요는 국가의 지원 없이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또한 누구에게 리더십을 허용할 것인가? 뭐 구체적인 의사결정 모형이나 상위 의사결정 체제로의 의사전달은 어떤 모델을 취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근차근 다 고민해야만 우리가 이제 이게 그냥 생각이 아니라 행위로 이어질 텐데요, 제도로 이어질 텐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원 및 금전적 관리 수요는 국가가 안 해주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제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기존처럼 뭐 시의회, 구의회 이런 소모적인 의회
저는 이제 기초 의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낭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예산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만큼 우리가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수준 미달인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기초의회는 좀 사실 저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그것이 없어지고 평의회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돌려질 수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특히나 전체적으로 이건 뭐 멀리 나아간 단계지만 전체적으로 만약에 국가가 평의회 국가로 바뀌게 되면 중앙집권적 정부에서 이때는 사회적 재화나 자원에 대한 통제권 자체가 인민들과 마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가 지원 안 하고도 가능한가라는 고민 자체가 사실은 좀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정치 참여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어느 체제가 더 배제하는가라는 것은 저는 이제 뭐 다른 선생님이 질문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이 평의회 체제 자체가 만약에 뭐 할 사람이 있는 생각할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참여해라라는 이제 아렌트의 말 때문에 정치 참여에 의지가 있는데도 평의회 활동에 참여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가? 또 다른 배제의 문제를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또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정치 참여의 의지가 넘쳐나는 사람들을 어떤 체제가 더 배제하고 있는가는 명백합니다. 대의제가 명백히 배제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어느 것이 더 효능감이 있는가라는 것은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명학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들이 쭉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랬습니다. 아렌트가 지금 고대 아테네 직접민주주의 유산하고 18세기, 19세기로 넘어오는 단계에 있어서의 뭐 지역자치적 평의회 민주주의, 혁명 상황에서의 평의회 민주주의 모델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논지를 전개하는데 양자의 공통점과 함께 또 차이점도 같이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언을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차이가 또 있죠. 그러나 이제 아렌트는 왜 이것을 연속성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주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인데 아렌트는 인민의 자발성과 시민의 덕성의 정치, 또 아고라 같은 완전히 개방적인 공적 영역 중심의 의견의 정치, 또 자유의 실현, 인간 실존을 완성시키는 하나의 조건으로서의 자유의 실현 이런 것들을 고대 폴리스 정치나 평의의 정치가 하나의 공통의 연속적 자산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데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좀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필자의 한국 정치 그렇죠. 필자의 그러니까 지방자치 내에 주민자치가 가능하게 해주는 가능성의 조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등등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공적인 것이나 공공의 일에 적극 참여하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허용해 줘야 된다고 강조했지만 과연 관이 이런 것들을 쉽게 허락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요. 물론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 혁명적인 정치 변동이 조건을 주어지지 않고 현재의 입헌 민주주의 시스템을 수용한다는 전제에서는 저희가 현재 고민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이 아닌가 적극적으로 오직 공론장에 이슈화를 시키고 계속 미친놈처럼 떠들고 그래서 지적 어떤 논쟁을 끌어내고 그리고 시민사회의 압력을 계속 행사하고 그리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유권자적 권력을 통해서 이러한 평의회적 민주주의로의 작동을 실험하고 실행해 줄 수 있는 정당과 의회를 구성하고 그들이 실정법적으로 바꿔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넘어가게 하는 수밖에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 방법을 통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하다라는 전 한계이자 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더 획기적인 뭔가를 저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네 번째 질문에는 이제 이러한 얘기들이 결국은 이상적인 논의가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이 계셨는데,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보통 정치학에서 이제 크게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항상 이제 대립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느 것을 더 따를 것인가 고민도 되고 하는데요. 저는 이상주의가 무슨 현실 모르는 철없는 얘기다라고 취급되는 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류의 공상도 있겠지만 이상이라는 것은 현실을 견인하는 것이지 현실과 괴리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번째 논평에 있어서는 우리 전은경 선생님께서 주셨던 얘기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제 선생님께서 또 주셨던 얘기 중에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방안 속에서 현재 살펴보면 주민자치조례에 우리가 주민자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만 있고 왜 하는지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저는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정치 행위의 근거가 되는 사상과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전과 목표를 거기다 채워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정치 사상에는 구체적으로 그 정치 사상을 현실로 바꿔주고 기획하고 구성하는 이 현실 정치 학자들과 또 현실 정치가들도 필요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상과 철학, 철학과 사상의 깊이를 갖추지 못한 정치가들이나 현실 정치학자들, 행태주의 정치학자들만 있어서도 또 하나의 결함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현장의 부분, 우리들의 생활 세계에서도 결국은 기초 지역 단위에 있는 주민들, 우리 국민들, 우리 유권자들, 우리 인간 자체, 실존적인 인간들 모두가 사실은 공부하면서 이 사상을 탐구하고 만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사상과 철학은 학자의 몫이 아니라, 학자만의 몫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평균적 지성 능력을 가진 모든 인간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완성이 되려면 바로 기초적인 생활 단위에서 사람들이 다 사상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어쨌든 입헌 민주주의가 가동되고 있는 한 헌법과 법제 공부도 해보고 스터디 모임도 막 다발적으로 있어줘야 되고 정치 철학과 사상에 대한 탐구를 해가는 가운데 주민자치가 가동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정신의 근거들을 만들고 이정표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담겨야,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내용물이 있어야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전 교수님의 답변을 쭉 들으셨습니다. 아직 1, 2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없으시면 그러면 전상직 회장님 총평 해주시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난번에 선거 때 우리 이제 주민자치 회장님들하고 했던 이야기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후보가 둘이 있을 때 그 둘 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 둘 다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그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차선이라고 보고 이 차선을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는데 이 사이를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차선과 최선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는 이런 주제로 한참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차선을
없애야 되느냐, 차선을 두고 거기다가 이제 보충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결론은 차선을 그냥 두고 나면 차선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이제 그 배척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논의를 했는데, 이제 좀 그런 논의가 조금 이제 현실적인 제도로 좀 구체화됐으면 이제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안 박사님께서, 한 교수님께서 아마 그런 데 논의할 수 있는 틀을 충분히 좀 제공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지방자치학회 패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